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허리케인 밀턴에 의한 피해 복구에 대해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뉴욕 첼시 갤러리에서 배우 김희선이 주최한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국무부가 11월 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연장 세금 보고 마감일인 10월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피셔 프라이즈가 200만 개 이상의 영화용 스누가 스윙을 리콜하고 있습니다. 항공업체들이 앞다퉈 한미 양국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을 증편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요원 2명이 반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바다에 빠져 익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육가공 대기업 브루스팩의 오클라호마의 공장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의심되는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장 대행으로 임명된 톰 돌론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사임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뉴욕 주지사 데이비드 패터슨과 그의 의붓아들이 거리에서 집단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남동부 지역에 상륙함으로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가구가 정전 사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를 비롯해 남동부 지역에 상륙하면서 최소 16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오늘 오전 폭풍으로 인한 잔해를 청소하던 60세 남성이 쓰러진 전선 위를 밟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폭풍 관련 사망자는 세인트 루시 카운티에서 6명,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4명, 세인트 피터스버거에서 2명이 보고됐으며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쓰러진 나무와 충돌 사고 이후 사망한 1명 등 총 1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플로리다 전역에서 최소 38개의 토네이도가 보고되었으며 플로리다 남부에서는 최소 126개의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돼 주 역사상 하루 기준 가장 많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는 미 전역에서 사상 2번째로 많은 하루 최다 경보입니다. 세인트루시 카운티에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 중 66세의 데브라 케네디는 허리케인 밀턴의 토네이도가 컨트리 클럽 빌리지를 강타한 여파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인트루시 카운티에는 지난 수요일 90분간 총 12개의 토네이도가 보고되었으며 911에 신고된 전화 건수는 900건에 달합니다. 템파를 아우르는 힐스보로 카운티에서는 홍수 발생 지역에서 총 725명 이상의 주민과 128마리의 반려동물이 구조됐습니다. 멕시코만 해역 플로리다 롱보트 키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밤새 아이스박스에 매달려 있던 남성이 구조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이 남성은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하기 몇 시간 전 플로리다 마데이라 해변에서 배를 타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바닷물 위에서 아이스박스에 매달린 채 시속 75에서 90마일의 바람과 25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파도를 이겨내고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오전 기준 플로리다에서 240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5만 명 이상의 전기 기술자들을 복구 작업에 투입해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구호단체 피딩 아메리카에 $500만 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기부금은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재건 및 피해 주민을 위한 식량과 물, 생필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들려민입니다. 뉴욕 첼시의 AP 스페이스에서 열린 김희선 디렉터 주최의 전시회는 한국 현대 미술의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깊이를 선보인 자리였습니다. 박소보, 이유한, 김강용, 강영구, 이인남 등 6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가운데 강영구 작가의 라이브 페인팅과 이인남 작가의 혁신적인 미디어 아트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우 김희선이 아트 디렉터로 변신해 현대미술 전시회에 도전했습니다. 어제 뉴욕 첼시의 AP 스페이스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김희선 디렉터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박서보,
이우환, 김강용, 강형구, 이인남 등 총 6명의 거장의 작품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스타일의 매력을 지닌 작품들로 한국 현대미술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 당일 뉴욕의 예술계 인사들 및 미술 애호가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I'm so happy to be here because these artists are incredible. I'm in awe of them and they're just amazing and it's a very exciting night. The gallery is beautiful, the people are beautiful. It is a beautiful crowd. I'll tell you that art crosses all borders. He doesn't speak English and I don't speak Korean, but the art brings you together. It's a wonderful thing. 특히 김희선 디렉터는 개막식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의 현대미술이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 하면은 뉴욕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또 그 중에서도 첼시 하면은 요즘 좀 힙하고 트렌디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인연이 돼서 이런 좋은 계기로 이렇게 전시회를 하게 됐고요.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순간은 강형구 작가의 라이브 페인팅이었습니다. 불성실한 예술가보다는 성실한 감상자들이 저는 훨씬 더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작품을 창조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역동적인 작업 과정은 관람객들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많은 이들이 그의 창작을 지켜보며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상자들은 대부분 완성작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완성작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99%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작품의 달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완성작을 찾지 마시고 그 과정을 아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진정한 예술 감상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인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는 현대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작품은 영상과 조형물이 결합된 형태로 관람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인남 작가는 기술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담양이고 또 시골에 자라면서 이런 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고전예화를 통해서 현대 또 우리가 정말 기술이 발달한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 고전예화를 통해서 좀 느림의 미학 그리고 또 5분의 미학 또 작품 앞에서 좀 머물러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작가의 독창적인 비전과 철학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현대미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김희선 전시회는 한국 현대미술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적인 또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선생님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못 봐서 더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모여 관객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며 한국 예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뉴욕의 문화특구 첼시에 위치한 AP 스페이스에서 열리며 10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개최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국무부가 11월 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미 문호는 일부 진전됐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미 문호는 새 회계 연도 첫 달인 10월 문호에서 대폭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1월에는 전면 동결됐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족이민 영주권자 직계가족 2A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한 달 넘게 진전했습니다. 2A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가족이민 3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주 전진했으며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9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다만 가족이민 2A순위와 3순위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와 2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와 3순위만 움직이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10월 문호에서 진전했던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 문호 모두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 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인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장 세금 보고 마감일인 10월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에 달합니다. 또 10월 15일은 해외 금융 계좌 보고의 마감일기도 합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연장 세금 보고 마감일인 10월 15일 화요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에 달합니다. 한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는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데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5일은 해외 금융계좌 보고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가진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0,000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감일이 임박해 급하게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각종 세무 양식은 물론 영수증이나 기부 증명서와 같은 증빙 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피셔프라이스가 200만 개 이상의 영아용 스너거 스윙스를 질식 위험 때문에 리콜하고 있습니다. 피셔프라이스는 스너거 스윙스를 보유한 사람들이 좌석 패드에서 머리 받침과 몸 지지대를 즉시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부품을 제거한 고객에게는 $25의 환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셔프라이스가 200만 개 이상의 영아용 스누거 스윙을 질식 위험 때문에 리콜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160에 판매되는 이 제품은 좌석 캡에 있는 머리 받침과 몸 지지대가 질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용도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스윙에 침구류를 추가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에서 2022년 사이에 총 5명의 영아가 이 스윙에서 자다가 사망한 보고가 있었으며 사망한 아이들은 모두 1에서 3개월 된 영아였습니다. CPSC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고에서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 스윙에 침구류가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총 21개의 스누거 스윙 모델이 이번 대규모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체 모델 목록과 제품 번호는 CPS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셔프라이스는 스누거 스윙을 보유한 사람들이 좌석 패드에서 머리 받침과 몸 지지대를 즉시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부품을 제거한 고객에게는 $25의 환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환불은 마텔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셔프라이스는 이전에도 문제의 여지가 있는 락앤플레이 스윙을 리콜한 바 있으며 이 제품은 2019년 첫 번째 리콜 후 8명의 영아 사망 사고로 인해 작년에 두 번째 리콜을 시행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항공업체들이 앞다퉈
한미 양국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을 증편하고 있습니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국을 찾는 미국 관광객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가한 여행과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선택지가 늘어난 소비자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지난달 29일 오는 2025년 6월 12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 직항 노선을 신규로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초의 직항 노선입니다. 이번 신규 노선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미네아폴리스, 시애틀에 이어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델타항공의 5번째 직항 노선입니다. 앞으로 델타항공은 조인트 벤처 파트너인 대한항공과 함께 14개의 미국 취항지와 서울을 연결하게 되며 노선은 주 7회 운항 예정입니다. 현재 델타항공을 포함한 미국 항공사 4개 업체가 한국 직항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안 에어라인은 인천, 호놀룰루 1개 노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인천, 샌프란시스코 1개 노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인천, 달라스 1개 노선입니다. 한국항공사는 대한항공 11개, 아시아나 5개, 에어프라미아 3개로 총 19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을 포함해 최근 직항항공의 신규 취항이 늘면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노선은 기존 24개에서 25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국적항공사인 에어프라미아는 지난 5월부터 인천, 샌프란시스코 주 4회 노선을 신규 취항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주 7회 운항하던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3회 추가해 주 10회로 증편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하루 1회씩 운영하던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올해부터 2회로 늘렸고 델타항공은 지난 5월부터 하루 1회씩 운영하던 인천 애틀란타 노선을 하루 3회로 늘린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5월 한국, 미국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213만 6,7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1월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시올 요원 2명이 반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바다에 빠져 익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소말리아 해안에서 야간 반테러 작전 중 해군 특수부대 요원 네이버실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군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익사한 2명의 요원은 개인 장비가 너무 무거워 물에 빠지자마자 가라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2명의 해군 특수부대 요원이 왜 익사했는지에 대해 9개월간 이어진 의문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작전 도중 사망한 희생자는 27세 네이슨 게이지 잉그램과 37세 크리스토퍼 체인버스로 확인됐으며 2명 모두 사후 승진됐습니다. 체인버스는 고등학교 시절 수영 챔피언이었으며 매사추세츠 대학교와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수영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동료인 27세 잉그램은 체인버스를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수장인 마이클 에릭 쿠릴라 장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잉그램 가족은 ABC 뉴스에 전달한 성명을 통해 해군 특수부대의 노력과 성실에 감사를 전하며 아들의 사후 승진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잉그램 가족이 나라와 가족, 동료들을 향해 헌신한 것을 항상 기억할 것이며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1일 아라비아해를 가로지르는 선박에서 야간 승선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잉그램과 체인버스는 작전 도중 바다에 빠졌고 각각 80파운드와 48파운드의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익사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지침에 따르면 한 명의 대원이 조난당하면 다른 대원도 그를 구조하기 위해 뒤따라 뛰어들어야 합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테슬라 이벤트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테슬라의 새로운 옵티머스 로봇과 22인승 전기차도 최초 공개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Welcome to the We Robot Party.
지난 목요일 밤 머스크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 로봇 이벤트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사이버캡을 타고 무대로 등장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개된 사이버캡은 2인승, 핸들, 페달, 사이드미러가 없으며 레이저 블레이드 라이트와 버터플라이 도어가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현재 판매가는 $30,000 이하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새로운 옵티머스 로봇과 더불어 로보밴이라 불리는 20인승 전기차도 최초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자동화의 미래가 여기 있다며 오늘 밤 50대의 자율운행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며 모두 운전자 없이 운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캡의 생산과 출시일에 대해서 머스크는 2026년을 목표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은 시중에 다른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모델과 달리 사람에 의한 자율주행에 대해 검수가 필요하다며 아직 도로주행에 준비가 안 됐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사람에 의한 자율주행에서 사람 없이 완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이미 몇몇 도시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위험하며 완전한 운행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의 전략은 온전히 카메라와 인공지능의 결정에 의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웨이모, 아마존의 로보택시 죽스,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 등은 레이더, 그리고 복합적인 매핑 기술을 추가하여 더욱 보완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가 새롭게 공개한 옵티머스 로봇은 기존 차량 가격과 비슷한 2만 불에서 3만 불로 측정하여 더 대중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 로봇은 엄청난 업적이며 곧 모두의 가족, 친구, 도우미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육가공 대기업 브루스팩의 오클라호마 공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의심되는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두란테 공장에서 생산된 닭가슴살 구이 중 6월 19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생산되어 전국의 레스토랑과 식품 판매점 등 각종 시설에서 판매된 제품이 대상입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무부는 오리건주 우드번 소재 브루스팩 본사의 정기검사 중 이 회사의 닭고기 제품 샘플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됐다고 통보했으며 회사는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무부의 재차 검사 결과 오염원은 브루스팩의 닭고기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리콜 제품 명단에는 75종의 육류와 닭고기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콜 제품은 즉석식품이 대부분으로 오클라호마주 듀란트의 공장에서 생산된 닭 가슴살 구이 중 6월 19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생산돼 전국의 레스토랑과 식품, 판매점 등 각종 시설에서 판매된 제품이 대상입니다. 농무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식품점과 식당, 기타 식품 관련 시설 등에 리콜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 고기 제품들의 섭취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환자나 사망자 발생이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중증 식중독과 함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600명의 리스테리아 환자가 발생해 26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특히 임산부나 면역 체계가 약한 노약자 등에게는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CDC는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장 대행으로 임명된 톰 돌런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사임을 표명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인사 물갈이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새로운 경찰국장 대행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 물갈이를 통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뉴욕시 행정부 부정부패 논란에 대해 쇄신하는 모습과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행정부를 운영하는 모습을 어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돈론 국장 대행은 FBI 군무 시절 수사 관련 기밀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연방수사당국이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차기 뉴욕시 경찰국장 후보로 현재 뉴욕시 위생국장인 제시카 T씨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씨 국장은 빌드 블라지오 행정부에서 정보기술 부국장으로도 일한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 블라지오 행정부 당시 부경찰국장으로 재직했던 벤 터커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경 국장이 새롭게 임명된다면 그는 애덤스 정부 들어 네 번째 경찰국장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필 뱅크스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과 시나라이트 뉴욕시 제1부시장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를 제1부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공공안전부시장직은 공석입니다. 현재 맨해튼 검찰은 애덤스의 수석 고문인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녀의 집을 수색하고 전자기기를 압수했으며 이번 조사는 뉴욕시 추진사업 계약과 관련해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현재 호컬 주지사의 압박 속에서 행정부의 안정을 꾀하고 있으며 형사 기소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전 뉴욕 주지사 데이비드 패터슨의 의붓 아들이자 커티스 리와의 아들인 앤토니 슬리워가 거리에서 집단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일고 있습니다. 김현미 기자입니다. 가디언 엔젤의 창립자인 커티스 스윌와는 자신의 아들 안토니 스윌라가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으로 인해 입은 부상에서 아직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폭행을 가한 집단 중 두 용의자가 무리의 다른 10대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안토니를 발로 차서 땅에 쓰러뜨리고 패터슨을 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성인 용의자가 격하게 공격했음에도 무죄를 주장한다며 격분을 드러냈습니다. 언쟁의 시작은 안토니가 건물 외벽 화재 탈출구를 올라가는 10대들을 비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상은 약 6명의 사람들이 안토니를 공격하고 패터슨도 땅에 쓰러진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패터슨은 집단 폭행으로부터 스스로 얼굴과 몸을 가리며 방어하려 했지만 맹인이기에 공격하는 10대들로부터 더욱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경찰은 40세 트레버 널스와 34세 다이아몬드 민터를 2급 공격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들 모두 뉴욕시 주택국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집단 폭행에 가담한 3명의 10대 용의자는 자수했으며 그중 1명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7월 뉴저지 포틀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이 절실했지만 과잉 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살된 빅토리아 이 씨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내일 포틀리 허드슨 라이츠 앞 잔디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를 준비 중인 한인 및 아시안 단체들은 추모 집회가 열리는 12일은 빅토리아 이 씨가 26살이 된 생일날이라며 그의 삶을 추모하고 비극적 죽음에 대한 포틀리 경찰의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추모 집회에는 오는 11월 5일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미국 서점가에도 한강 돌풍이 불었습니다. 하루 만에 아마존 문학 분야 베스트셀러 12서적 가운데 4개가 한강의 작품들로 채워지는가 하면 미 대중의 관심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틱톡에는 해외 각지의 팬들이 올린 한강 책 인증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설 파친코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 작가 이민지는 인스타그램에 뜨거운 축하를 전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오늘 현재 아마존 베스트셀러 문학 분야는 1, 2, 4, 8위가 모두 한강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미국의 은퇴자를 중심으로 7천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2025년 새해 2.5% 인상돼 평균 월 $50 오르게 됩니다. 올해 평균 사회보장연금은 월 $1,927이므로 25년 1월부터는 $50 늘어난 $1,976가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 월 $3,014에서 새해 1월부터는 $3,089로 오릅니다. 세외 사회보장연금의 인상률은 2021년 이후 가장 적게 오르는 것입니다. 물가 인상률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물가가 진정됐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노후화된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개선 작업에 따라 공공공간 확장 및 안전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세부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경 및 교차로 재설계, 전기 자전거와 버스 충전 인프라 마련, 구식 도로를 뒤엎어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한 광장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지난달 공개한 운전자 시야 개선을 위한 안전보호구역
지정도 세부안에 담겼습니다. 교통국은 뉴욕주 교통국과 협력해 공공 아울리트 측면을 개선하고 포트그린의 파크애비뉴 고속도로 밑에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전기 배터리 충전소 허브를 설치합니다. 뉴욕 북부에서 한 남성이 사나운 개 핏불 무리에 물려 사망했습니다. 사나운 개 핏불 10마리가 어제 오후 6시쯤 마약상으로 추정되는 곳 옆 뒷마당에서 주민인 59세 제임스 프로보스트를 공격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CBS가 입수한 공격 영상에는 짖는 개들이 그들을 물리치려던 남자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개들은 그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그를 끌고 다녔습니다. 경찰이 총격을 가해 개 한 마리를 총으로 쏴 죽이자 나머지 핏불 무리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